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비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그런 시기인데요. 이제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고, 이게 이제 한 발자국이 이제 여러 발자국으로 아마 모아질 것이고,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이제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용 시험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합격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임용 합격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아마 제일 큰 관심사일 거고, 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짧으면 1년 만에 합격할 것인가. 그 아무래도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일 것이고, 또 임용 시험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이제 임용 이 설명에 잘 들으시고 요대로만 진행해 주신다면 아마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확신이 어느 정도 듭니다. 아,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쭉 밀어붙이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합격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 들고요. 보통 이제 매년 이제 합격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 이제 1차 끝나고 2차 내년에 발표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 이제 과지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동안 쭉 적중을 많이 시켜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제가 시험지 만든 줄 알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 만점자도.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애기 엄마, 보통 이제 그 애기 엄마라든지 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 뭐 그 대충 공부해서 12점 받았는데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열심히 도전해서 합격으로 이어진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뭐 다 다르겠지만 그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 각자 그 가이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먼저 중등임용 시험 일정하고 출제 범위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제 교육과 강의 특징하고 연간 강의 계획,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합격하는 탁월한 만점 공부 전략. 이 세 가지 가장 핵심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할 것인가. 이걸 잘 지켜주시면 아마 이제 올해 열심히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1년 만에 초수 합격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2년, 3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1년 만에 합격하신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 많이 봤고, 그 합격하시면서도 이제 교육학 만점 받고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 전략 잘 배우셔서 따라 하시면 아마 올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 일정과 출제 범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1차 시험입니다. 자, 우리 임용시험은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먼저 1차를 합격해야지 2차가 주어지니까 2차 시험은 1차 끝난 다음에 보통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예체능 같은 경우 뭐 음악이다, 미술이다, 체육 같은 경우는 1차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던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준비합니다.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하고 전공으로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한국사는 이제 자격검정 시험이니까 지금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국사 자격검정은 미리 취득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제 1월 달에 공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국사는 이게 자격 검정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갖고 기출 문제 갖다 놓고 이제 기본서 하나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 몇 바퀴 돌리면 금방 붙을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오래 끌 필요도 없고요.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교육학입니다. 교육학은 1교시 9시부터 시작해요. 9시부터 10시까지
이 60분에 걸쳐서 한 문제, 큰 한 문제고 이제 작은 논점들이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0분 시험 보고 그다음에 40분 쉬고 전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을 잘 보셔야지 전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교육학 망치게 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전공을 보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교육학을 빨리 산뜻하게 출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공도 두 가지로 나누죠. A하고 B로 나눠서 이제 90분, 40분 쉬고 또 90분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전체 한 4시간에 걸쳐서 시험 보죠. 시험 시간만 보면 4시간입니다. 4시간이 1년치 농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시간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교육학입니다. 세부적으로 20점이고 한 문항입니다. 큰 문항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큰 문항 하나에 이제 작은 논점 4개가 주어집니다. 영역별로 4개 영역이 이 영역 중에서 4개 영역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4개 영역에 대해서 또 작은 논점 한 2-3개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하나에 논점은 크게 4개 영역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영역은 교육학 개론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철학, 사철학이라고 그러죠. 교육 사철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론,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학, 그 다음에 생활지도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론, 그 다음에 교육심리, 교육행정 이렇게 총 5개입니다. 5개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갖고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5개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올해 2023학년도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론, 교육행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교육심리 빠지고 2023학년도 작년에는 교육방법론 빠지고 과정, 평가, 심리, 행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22학년도는 과정, 평가, 방법론, 행정 21학년도 과정, 평가, 방법론, 행정 그 전에 과정, 평가, 방법론, 행정 심리는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가고 이렇게 심리가 들어가면 얘가 빠지든 이 3개 중에서 행정은 항상 나오고 얘는 항상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심리 빠지고 그러니까 22학년도 심리 빠지고 23학년도에 작년에 심리 들어가고 얘 빠지고 올해 심리 빠지고 얘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그죠? 근데 심리는 보통 한 2-3년이 걸쳐서 한 번씩 나와요. 올해는 요대로 과정, 평가, 내년이겠죠. 과정, 평가, 방법론, 행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렇지만 심리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개 영역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내시. 그러나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철학, 교육사는 나올 가능,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한국교육사든 서양교육사든 철학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회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생활지도 상담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한 번씩은 출제된 적은 있어요. 우리가 임용시험 2014학년도부터 시작했죠. 10년이 넘어가는데 10년째인데 한 번씩 출제되죠. 이거 그만큼 출제 비중이 적죠. 그렇다고 또 전혀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비중을 보면 확실히 저 5개 영역은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저 5개 영역마다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 5개 영역을 잡다 보니까 나머지를 이제 못 하시고 시험 임박해서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버리고 갑시다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한 8-90%는 그냥 버립니다. 그냥. 그냥 나오면 나만 공부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령 처음에는 이 전체를 다 봐두시는데 우리의 강조점은 이 5개 영역이다. 5개 영역. 그러니까 5개 영역을 한 3번 보면 나머지 영역은 뭐 한 번 보든지 뭐 0.5번 보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제 이 회독수를 달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전공입니다. 전공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공 선생님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교시 90분, 3교시 90분인데 점수로 보면 80점이죠. 교육학 20점에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 전공이 훨씬 비중이 높죠, 그죠? 80점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교육학 시간을 할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공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합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교육학이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어느 정도 점수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전공을 잘 봐도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다음 뒤집어서 교육학 잘 보고 전공 조금 부족해서 떨어지는 분도 있고 결국은 우리는 둘 다 잘해야 된다. 둘 다 전공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교육학도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렇지만 전공 공부하고 교육학 공부의 양을 보면요 전공 공부 양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이거 뭐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 시간을 비중을 나눈다면 교육학 한 4 또는 3 전공 7 뭐 또는 뭐 6, 뭐 요 정도. 그래서 6대 4 또는 뭐 7대 3, 요 정도 비중으로 전공 교육학 이렇게 비중을 하려 합니다, 보통. 물론 이제 그 실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내가 교육학이 조금 많이 부족하신 분들, 전공은 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교육학 비중을 조금 늘리고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7대 3 또는 뭐 6대 4, 뭐 요 정도 비중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둘 다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끝난 다음에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대략 윤곽 정도만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지역별로 또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응시 지역에 따라서 실기 실험 평가 과목이 있고요. 지역별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고 교사학습 지도안도 작성하는 지역이 있고 작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 수업 실현은 다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데 평가원 그 출제 기관이 있고 자체 출제 기관이 있습니다. 평가원을 출제하는 경우 자체 출제 각각 시간 비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적성 심층 면접입니다. 면접은 마찬가지 면접도 평가원 출제 기관이 있고요. 자체 출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1차 끝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그냥 개괄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정도 보시고요. 공통적으로는 수업 실험과 면접은 공통적입니다. 요거는 그 전공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과 선생님들 있죠. 뭐 보건, 상담, 뭐 영양 그리고 또 뭐지 사서 이런 선생님들 요 네 분 교과들은요 비교과입니다. 비교과 선생님은 2차가 면접 하나뿐이에요. 면접 하나 100점 만점. 그러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면접에 몰입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교과 선생님들은 수업 실현도 해야 되죠. 때로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얘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분산되죠. 얘가 좀 못하면 얘를 좀 보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할 게 많아서 2차에서 할 게 많아서 조금 이제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1차 합격한 이후의 문제니까 1차 합격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강의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구조화된 강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지 그 전체 윤곽을 볼 수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옥의 구조를 알아야지 그 가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학 내용 전체가 어떤 뼈대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전체 그림을 보이고 그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쉽게 세부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구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구조를 찾아내서 이제 설명하는 식의 구조화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띵킹맵이 있죠. 그 띵킹맵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구조는 복잡하면 좀 안 되죠. 구조는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와 관련되는 논의 영역이 교육과정이다. 뭘 가르칠 것인가? 뭐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경험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그래서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 이제 교육과정을 한다면 교육과정 크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그 결정된 교육과정 실행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교육과정 그 개발과 두 번째 개발된 교육과정 실행 이렇게 뭘 가르칠 것인가를 개발하고 두 번째 그 개발된 교육과정 실행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또 그 개발 형태는 또 뭔가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크게 보고 작게 보고 그다음에 교육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교육심리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습자에게 뭔가를 가르치겠죠. 그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이제 관련되는 게 교육심리학이고 심리학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학습자의 학습과 발달심리 이 두 가지
교육 심리학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논의가 교육학에 그대로 반영돼요. 교육 심리학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딱 두 개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는 학습 심리, 하나는 발달 심리. 학습 심리와 발달 심리 두 가지 축이 바로 교육 심리학이에요. 이렇게 뭔가 큰 뼈대를 먼저 간단하게 잡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뭔가 전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례나 배경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용을. 이 핵심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이제 제가 이제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은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암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자, 먼저 뼈대를 찾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여러 가지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 어차피 우리가 논술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면 그 옮길 때 그대로 외우면 곤란해요. 외우면 못 옮깁니다. 그대로 나오시기도 좀 힘들고 또 그 많은 내용을 다 암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딱딱 기억하시죠.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서 그걸 자꾸 내 말로 풀어보도록, 내 말로 설명해보도록 해야지 내게 되는 거죠. 내게. 내 지식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이 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이제 키워드 찾아요. 키워드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죠. 키워드 암기. 그 키워드를 이제 몇 개 키워드를 암기해서 그거를 자꾸 문장 형태로 자꾸 말로 해보는 거예요. 암기할 때는 암기 방법을 동원하면 되겠죠.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 방법도 제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글로 써봐야 되겠죠. 자, 이 논술 글 쓰는 거는 여러분 처음 이제 논술 글 쓰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서론하고 결론 쓰는데 특히 서론 쓰는데 시험장에서 15분 걸렸다고 그래요. 15분. 60분 시험에 서론 15분 쓰면 45분 가지고 본론 내용 논리 전개해야 되는데 그게 45분 안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답안지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론 1분 안에 끝납니다. 1분도 뭐야? 몇 초면 끝나요, 몇 초. 그냥. 논리 틀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 논리 틀대로 쭉 연결만 시켜주면 말만 바꿔주면 돼요. 말만. 그렇기 때문에 서론 결론 쓰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본론 논리 전개하는 거 그거 이제 7, 8월 하고 90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 쓰는 방법도 연습하면서 모의고사 풀거든요. 그거 몇 번 강의 들어보면 금방 터득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글 쓰는 게 어려워서 논술 못 쓴다는 말을 전혀 못하게 돼요. 다만 내가 몰랐어.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못 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혹시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선생님 계시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7, 8월 되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글 쓰는 방법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보편화되고 있어요. 제가 강의했던 게 이제 수험생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전파하게 되고 또 그게 또 다른 그 강의하신 선생님한테 또 귀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했던 것이 조금 이제 보편화되면서 옛날과 조금 달리 조금 이제 제가 말한 이 논리 틀이 많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편화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합격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뭐 만능 틀 해갖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강의했던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분이 이제 합격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논술은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100% 적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 동향도 살피고 그걸 이제 모의고사에 특히 이제 많이 녹여서 반영하게 되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논점으로 출제 못하더라도 설명할 때 배경 설명할 때 이제 하게 됩니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뭐 캣 같은 경우도 실제 모의고사는 못 녹였지만 강의 중에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 해설하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오픈형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딱 세트로 구성해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다 못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모의고사 해설할 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이제 만점 받으신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문제만 보고 그냥 이제 모의고사 해설 참석하지 않고 문제만 보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없는 줄 아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해설 들으면서 이런 경우 이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로 녹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해설로 이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모의고사 시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된다. 해설도 들으셔야지. 어쨌든 여러 가지 학교 동향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이제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어린이 없도록 그래서 만점을 지향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저 강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잘 암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교육학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도별 그 1년치 강의 계획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1, 2월 기본 이론, 3, 4월 심화 이론 이렇게 해서 이론반은 4개월에 걸쳐서 끝납니다. 1, 2월과 2, 3, 4월 교재는 동일합니다. 학교 지수 100 상학원 있거든요. 상학원 갖고 똑같은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 2월과 2, 3월에 3, 4월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체적으로는 더 비슷한데 근본적인 차이점은 1, 2월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과 개념들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월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 걔네들이 1, 2월의 핵심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대비해서 나오는 게 3, 4월 심화 이론입니다. 그 3, 4월 심화 이론은 1, 2월에 다뤘던 내용을 빠르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또 일부는 생략하고 넘어가든지 하면서 플러스해서 1, 2월에 다루지 않았던 심도 있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전체 이론을 이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다면 각자의 이제 실력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공부는 다 해야 됩니다. 1, 2월만 내가 듣겠다 그러면 1, 2월 핵심만 딱딱 파악하겠다. 나머지 좀 1, 2월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책 보면서 혼자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3, 4월만 듣겠다면 1, 2월의 내용을 3, 4월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재수 이상인 분들이 3, 4월에 많이 옵니다. 재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3, 4월부터 이제 듣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3, 4월 이론 듣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남들보다 이제 복습하는 데 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1, 2월에 했던 내용이 3, 4월에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됩니다. 중요하거나 중복이 되지만 1, 2월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1, 2월은 3, 4월의 내용 1, 2월의 핵심적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하고 또는 핵심 이론 중에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은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 6월은 사례 연습입니다. 이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러 가지 사례를 어차피 이제 논술은 사례 문제거든요. 사례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사례에 해당되는 논점을 찾아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게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이 이제 5, 6월입니다. 배웠던 이론을 사례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도 여기서 이제 다 해설합니다. 5, 6월 사례 연습. 물론 간단하게 1, 2월, 3, 4월에서도 관련 논점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긴 하지만요. 본격적으로 기출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시기는 이제 5, 6월 사례 연습에 다루고 시기고 기출 보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만 딱 봐도 내가 몰라도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우고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도 이제 5, 6월에 봅니다. 기출은 이제 객관식하고 논술형 문제 두 가지 다 다루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다. 객관식, 그다음 논술형 기출,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 이렇게 해서 섞어서 사례 중심으로 나간다. 아마 이제 사례 연습을 본다면 이 전체 총 커리큘럼 중에서 문제를 제일 많이 다루는 시기가 사례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 시즌이죠. 상반기가 이제 6월까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6월까지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6월 말쯤에 임용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내년도 임용시험이론 6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앞에 바짝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쉬워집니다. 아주 죽었다 생각하고 6월 말에 임용시험장 간다. 6월 말 정도면 공개 모의고사가 있어요.
교육학도 있고 전공도 있거든요. 그 공개 모의고사가 내 임용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임용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되죠. 조금 부족한 부분 그걸 잘 보완해서 나머지 실제 시험장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입니다. 7, 8월하고 90월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 7, 8월하고 90일은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7, 8월과 90일의 차이점은요. 7, 8월은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영역 한 세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교육심리 영역 세트 만들고 그러니까 영역별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막 섞여 있는 문제를 풀기는 좀 그렇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모의고사 구성에 맞게 답안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영역별 모의고사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미리 교육과정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교육과정 공부하고 교육과정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 공부해 와서 교육심리 모의고사 보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제 헤쳐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0일은 종합 모의고사입니다. 종합 모의고사 실전과 마찬가지로 막 영역이 막 섞여 있어요. 교육과정 영역, 교육심리 영역, 교육행정, 뭐 교육 방법 이렇게 막 섞어져서 구성되는 게 종합 모의고사죠. 이때하고 이때 또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이때는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 막 섞고 나면 또 그때부터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영역별로니까 어느 정도 좀 범위가 좁으니까 예상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섞어버리면 또 그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일 종합 모의고사는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고 실전처럼 이제 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자기 실력의 검증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11월 셋째 주에 이제 여러분이 토요일에 시험장에 갑니다. 시험 보러. 그래서 이제 시험 잘 보시고 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월요일에 해설하고 월요일 오후에 면접 강의 진행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자, 탁월한 만점 공부 전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건지고 가자 라고 생각하시고요. 수업 중에도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저기 뭐 공부 방법도 되게 많죠. 그죠? 뭐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뭐 책 여러 권 읽어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공부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실천만 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또 단기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합격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응? 노력.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하느냐? 노력한다고 합격하지는 않아요. 물론 노력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겠죠. 노력도 안 하는데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노력만 한다고 합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해요. 이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 내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 내 머리를 탓하지 말고 노력을 탓하세요. 머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노력을 못해서 내가 일정한 성과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노력에다가 실패를 귀인하게 되고 여기 이제 교육심리학의 귀인 이론이 있거든요.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게 가장 바람직한 귀인 형태예요. 머리로 귀인하지 마시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합격하느냐? 노력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략의 문제가 있어요. 전략 부족으로 귀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노력을 아무리 잘하는데 열심히 해도 전략이 0이다. 그러면 0이에요. 노력 별로 안 하고 노력이 0이고 전략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역시 안 되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합격하려면 두 가지를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입니다. 최대한 노력하자. 최대한 노력하자. 뭐 어떻게 하는 게 노력하는 걸까요? 노력이 뭐냐? 노력이 뭘까요? 뭐 12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에 비해서 2시간 더 노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죠? 물리적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적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1시간 노력하고도 2~3시간 이상의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2~3시간 앉아있으면서도 1시간의 효과도 못 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만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 시간의 양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노력은 어떻게 보면 학습량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할 거를 하는 거. 내가 오늘 예컨대 뭐 20페이지 봐야 되겠다. 20페이지 봐야 되겠다. 이거 보는 게 노력하는 것이지 뭐 2시간 해야 되겠다. 2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20페이지만 하고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 놀면 되는 거고 모자라면 잠을 좀 줄여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노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공부량을 미루면 안 돼요. 그때 해야 될 분량을 잡아야 될 때 잡으실 때 적정하게 잡으셔야 너무 과도하게 잡아도 안 돼요. 욕심 부려서 처음에는 한 100페이지 정도 오늘 봐야지 한번 해보시면 안 되죠. 그죠? 여러 번 실패하다 보면 이제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쭉 공부해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가 내 노력의 양인지가 가늠이 됩니다. 그 양을 딱 잡으셔야 돼. 물론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양이 잡히면 그 양을 하루의 목표 양으로 잡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는 학습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시행하면서 내가 적합한 학습 양이 어느 정도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에 집착하고 그리고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 딱 거기만 딱 몰입하셔야 되는 거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학습 양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예컨대 뭐 내일 당장 임용시험이다. 또는 내일 뭐 기말고사다, 중간고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그죠? 벼락치기 공부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그 시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범위 학습 양이겠죠.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한 바퀴 돌리고 들어가야 한 바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바퀴라도 돌려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내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몇 시간 정도 남아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한 바퀴 돌려야 될지 두 바퀴 돌려야 될지 몇 바퀴 돌려야 될지는 이제 고민하겠죠. 그죠? 1회독 해야 되겠다. 아니다. 1회독 좀 부족하니까 2회독 하자. 2회독하고 잘 안 외워지는 거 이거는 걸어가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양은 많은데 이 시간은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집중합니다. 누가 옆에 말 붙이면 어떡합니까? 대꾸도 안 하죠. 그죠? 대꾸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니까. 누가 심부름 시키면 엄마 이거 해야 돼. 안 돼. 이렇게 하죠. 그죠? 거기만 딱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하고 주어진 분량을 이뤄내는 거. 이게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도의 집중력.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집중이 안 되는 경우.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량을 딱 정해놓고 계획을 이뤄내는 거. 요거. 그럼 노력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계획을 잘 세우고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획 세우기. 이거를 일단은 1년 그 임용시험 주기로 생각하고 1년에 내가 몇 바퀴를 돌릴 것인가, 회독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은 뻔하죠. 교육학에 있거든. 교육학 상학원에 있다. 상학원을 그게 내가 공부할 학습 양이다. 이걸 1년 동안 몇 회독할 것인가. 그러면 월별로 또는 이게 2개월 단위로 우리가 그 강의는 2개월 단위로 넘어가니까 2개월 중심으로 2개월에 몇 바퀴 돌리자. 몇 바퀴. 그러려면 일주일에 몇 번 회독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루에 몇 번 회독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계획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쭉 강의 계획 첫 시간에 쭉 짜줍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월화 수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 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요일은 일단은 쉬어야 되겠지, 그죠? 일요일은 선생님 저는 일요일조차도 쉴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직장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예외적이겠죠. 예외적으로 일요일은 어쨌든 좀 비워두십시다. 왜냐면 이건 보충해야 돼요. 보충일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교육학 같은 경우는 월요일 오전 강의 있습니다. 오전 그다음에 편의상 오후라고 오후 저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보통 9시 뭐 반부터 1시 반까지. 근데 그 9시부터 1시까지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식사하고 2시부터 뭐 6시까지. 7시부터 뭐 그다음에 자는 시간 10시 또는 뭐 11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강의입니다. 강의. 월요일 강의 있고 화요일 강의. 교육학이 월화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보통 3타임 또는 4타임이에요. 근데 1시간 강의하고 쉬고 1시간 강의하고 쉬고 1시간 강의하고 끝난다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 1시간 배운 내용을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거예요. 한번 돌리는 거예요. 한번 쉬는 시간 10분 15분 정도일 텐데 그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있어요. 수업한 내용만 집중해서 새로운 거 보지 말고 수업한 내용만 집중하고 그 선생님 설명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한 바퀴 같이 머릿속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에 빨리 돌리는 거야. 빨리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돌리는 거야. 한 바퀴. 이래도 됐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또 쉬는 시간 돌리죠. 세 번째 했던 거 끝났다고 가방 싸서 집에 가지 말고 잠깐 10분이면 돼요. 10분간 복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배웠던 걸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럼 이래도 겠죠. 그죠? 이래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또 시간이 되면 이 전체를 다 한 바퀴 돌립니다. 오늘 배운 거 쭉. 10분이기 때문에 30분이면 끝나요. 그냥 30분 사실 밥 먹으면서 해도 돼요. 이거 밥 먹으면서 뭐 2회도 겠죠. 두 번 돌렸죠.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도 새로운 내용 배울 거 아닙니까? 화요일 것도 역시 2회도. 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이 전공 강의가 있다. 전공 오전, 뭐 오후 강의 있다. 그럼 저녁이 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전공도 1시간 끝나고 쉴 때 돌리고, 쉴 때 돌리고. 그다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날 오전 했던 거 쭉 돌리고.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전공했던 거 쭉 돌리고 복습 끝.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뭐 빈다. 수요일 날 오전 시간만 오전 뭐 8시부터 내가 8시부터 공부하겠다. 또는 7시부터 공부하겠다. 7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겠다. 뭐 이거는 여러분 각자 맞춰서 그러면 이때 교육학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학 뒤로 밀어버리면 교육학 안 하게 돼요. 교육학 먼저 하고 전공하러 갑니다. 오후부터 오후 전공, 저녁도 전공, 목요일도 마찬가지 전공. 오전에만 교육학 봐주면 되는 거예요. 뭐 보느냐? 했던 거 보는 거지. 월요일에 했던 거 수요일 날 보고, 화요일에 했던 거 목요일 날 보고. 한번 보죠. 이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최소한 3시간 이상 낼 수 있거든.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을 뭐 내가 상황에 따라서 3시간, 4시간, 뭐 5시간, 여기 뭐 5시간이겠지만, 여기 뭐 4시간이네, 그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그때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 책을 읽으면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다시 기억하고 암기하면서 이때는 이제 암기까지 해주고 1회독 하는 거지. 그래서 3회독이죠, 그죠? 일주일에 벌써 3번 돌리는 거예요, 3번. 3회독. 근데 이때는 암기가 시간이 제가 그랬잖아요. 학습량, 그때 정한 거, 요때 했던 거를 요때 딱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저 짧은 시간에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암기하려고 막 매달리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다 못하고 앞부분만 끌적끌적 하다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냥 암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넘어가, 그냥. 일단은 그 시간 안에 다 끝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완벽하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넘어가고, 시간 되면 넘어가고. 그렇게 1시간 분량에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분량이 50페이지였다. 그럼 50페이지 딱 정해서 시간당 몇 페이지씩 끊어야 될 것인지 딱딱 생각해서 그렇게 진도로 나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뭐, 이게 또 미진하면 토요일 날 보충해 주시고, 토요일 날은 또 전공해도 되고요. 이렇게 목. 그 다음에 이게 좀 벅차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벅차지 않으면 토요일 날 빼고 그냥 토요일 날 전공하시고. 1월입니다, 1월. 1월 날 오전하고 오후 있겠죠? 오전, 오후, 저녁. 있겠다. 오전에 이때 못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하는 거 이때 다시. 이때 보충. 또는
가볍게 잘 안 외워졌던 것, 또 중요한데 안 외워졌던 것만 딱 간단하게 그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 나머지 전공.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과 끝내고. 됐죠? 3회독입니다. 두 번째 주가 돼서 2주. 1주에 2주입니다. 2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2주차 공부할 때 역시 마찬가지 2주차 월요일에 그대로 오늘 세우고 거 배웠으면 복습, 배우고 복습, 배우고 복습, 다시 집에 돌아가자마자 전체 복습. 됐죠?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은 이 내용을 복습하는데 이 내용 복습하기 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전주 거를 복습하는 전주 거. 전주,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해서 반복학습. 전주 복습.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내용 배수, 새로운 내용 복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지난주에 교육과정 했다. 이번에 교육 심리학 들어갔다. 교육과정 간단하게 보고 교육 심리. 공부했기 때문에 30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20분 안에. 끝낸다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기하고 또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죠?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첫 번째 주 한 번 했죠. 4회도 했죠. 4회도. 그 다음에 또 3주입니다. 3주짜리면, 예, 근데 이거 1이다. 1. 세번은 2이다. 이번 3번, 3 나가겠죠. 1, 2 복습하고 플러스 3 복습. 얘는 2, 30분에 끝나야 됩니다. 2, 30분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 5분에 10분 안에 끝내고 나머지 20분 갖고 두 번째 거 들어가는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주 거. 그러니까 한 번 더 봤죠? 5번 봤지 벌써. 5번.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여기다 할애하고. 그 다음에 4주입니다. 1, 2, 3 플러스 이번 주 4주 거. 이 정도 되면 이거 30분 안에 끝내기가 조금 부담될 거예요. 조금 부담되면 하나씩 떨구는 거지. 너 나가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총 어쨌든 5회독씩 하는 거예요. 두 달에 5회독 하는 거예요. 5회독.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일요일 날 이때 한 번씩 점검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내가 놓쳤던 것 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복습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중요한데 암기가 좀 덜 되는 걸 암기해 본다든지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충용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쉬어도 돼요. 3등분해서 이때 쉬고 이거 교육하고 전공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쉬고 좀 가볍게 일요일날 좀 가볍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직장생활 한다 그러면 요대로 나가되 압축해야 될까 압축이. 나한테 주어진 물리적 시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런 패턴을 유지하되 이제 비율을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따져보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집중합니다. 집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절박한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큰 게 말이 없습니다. 큰 게. 근데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 근데 급합니다. 1분 1초 급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이 다 화장실 찾는 데 집중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 화장실 찾는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말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 그 길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때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의 어떤 뭐 그런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내가 해야 될 것만 딱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게 절박한 게 절박함. 절박한 사람은 그 목표에 딱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박함 때문에 이루는 사람,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서울대 의대 수석한 학생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공부가 이렇게 수석할 수 있던 이유가 절박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원래 농구를 좋아했대. 그래서 농구 선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뭐 키도 작고 그래서 농구 선수가 안 돼서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사가 되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되게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절박함이야말로 자기를 이렇게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동인이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다가 계속 뭐 몸을 다친 거예요. 그 야구 선수로만 지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야구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야구 하다가 이제 몸을 다치는 바람에
자기 인생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그 이제 뭘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종쳤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해갖고 책을 꺼냈는데 아이면 보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영어조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쩌다 대학을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중학교 영어부터 시작해갖고 어쩌저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 때문에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싫은 그런 절박함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방의 어느 대학 갔는데 그 교양으로 법학을 들었는데 뭐 그게 너무 재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갖고 법학 공부해갖고 판사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영장을 받은 거예요. 군대 가야 돼. 국가의 부름을. 그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으니까 군대 갔다 오면 2년 후딱 지나가니까 이제 다시 이게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군대 끌려가기 전에 6개월 동안 바짝 해갖고 내가 1차 시험 합격해야 되겠다 해갖고 바짝 공부해갖고 합격하고 결국은 바로 최종 합격까지 해갖고 6개월 만에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살면서 뭔가 절박한 사람은요 그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어떤 것보다 더 집중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절박하면 어디서 찾느냐? 각자 찾아보시죠. 내가 어떤 게 절박한가? 진짜 절박한 사람 말 안 해도 이미 절박하고 있어요. 근데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의 절박함을 찾아야 되네. 내가 찾아야 된다.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게임의 재미 요소 때문에 그거죠. 그죠? 게임이 하면 재밌어요. 재밌다 보니까 계속 빠지는 겁니다.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를 주려면 게임화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오늘 맛있는 밥 사줄게. 뭐 좀 값비싼 그 커피도 사줄게.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보상을 줘가면서 자기를 칭찬하고 이게 피드백을 주면서 공부에 나가면 조금 덜 지루하고 괜찮아져요.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요 1시간 안에 50페이지를 나가야 되겠다. 이게 나의 그 게임의 목표예요. 게임이 이루어지려면 게임은 목표가 있겠죠. 타겟이 있잖아요. 그죠?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바로바로. 총을 쐈는데 상대방이 쓰러지지 않으면 이거 재미가 없거든. 총을 쏘면 맞고 쓰러지면서 뭐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바로바로 와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1시간에 50페이지 봐야 되겠다면 50페이지 딱 1시간에 50페이지니까 내가 50분 동안 보겠다 그러면 10분 단위로 10페이지 딱 다 떨어져야 되거든. 원칙적으로는 10페이지 정도 떨어질 때마다 이제 뭐 나한테 이제 그 보상을 주는 거지. 이렇게 뭐 표시해놓고 그래서 일정한 점수를 따면 뭐 좋은 거 준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갖고 게임으로 생각하는 게임으로 공부를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보상이 올 수 있도록 바로바로. 그다음에 그 성과를 다 이루면 오늘은 이제 맛있는 집에 가서 밥 먹자 하든지 뭐 커피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날따라 뭔가 기분이 묘한 그런 게 있거든요. 살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목요일날 이거 복습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꿈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꿀꿀하고 뭐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단은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안 넘어가네요. 책이. 하려고 해도 안 넘어가요. 하기 싫어요. 그냥.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첫 번째. 제일 쉬운 걸 먼저 건드려요. 제일 쉬운 거. 만만한 거. 앞에 했던 거. 새로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요일 거 하지 말고 월요일 거 하면 월요일 거.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꺼내보자. 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제 기분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화요일 거 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봤는데 또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안 되면 전에 거 그냥. 아니면 목차마라도 훑어보자. 목차마 쭉 훑어보고 또 안 돼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또 몸을 이렇게 기지개도 펴보고 그게 뭔가 혈액순환 해주면 또 이제 좀 괜찮아질 경우도 있거든요. 혈액순환도 좀 해보고 되면 시작하고 안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했는데도 안 된다.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는 날이에요. 안 되는 날은 안 되네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하면? 앉아서도 어차피 안 돼요. 그냥 일어나는 거지. 너 뭐 하고 싶은데? 영화 보고 싶어? 놀고 싶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냥 노는 거야, 그냥. 뭐 한강 가고 싶어? 그럼 갔다 와. 바람 쐬고 와.
음악 듣고 싶어? 음악 크게 틀어놓고 들어 그냥. 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음악 틀고 누워 있어 그냥. 그리고 기분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자. 그때 기분이 안 좋아졌다. 계속해도 안 된다. 그날 안 되는 거 어쨌든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하여튼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면 노는 거지 뭐.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 있잖아, 일요일. 이때는 너 오늘 이번 주 일요일은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했던 것을 이게 보충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 하는 거지. 그죠? 어차피 평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그 중간에 좀 위기가 있더라도 넘길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상 지금 거의 뭐 1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여력이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응이 좋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략을 잘 세우자.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근데 노력만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해요. 근데 시험 보면 맨날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별로 노력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안 했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공부 딱 금방 합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같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건 전략인가 전략.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자, 지피지기 100점 불태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웠어도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웠어도 100점 100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태롭지 않고 100번 싸웠어도 이기려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뭐 격투기 한다, 레슬링 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알고 약점과 강점을 알고 나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시험 합격하려면 시험을 알아야 되죠. 시험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나의 강점과 약점, 나의 기억력이 어떤지, 이해력이 어떤지, 암기력이 어떤지, 그다음에 전략을 알고 있어. 전략. 이게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상대는 우리 임용시험의 과제죠. 과제 지식, 개인 지식, 전략 지식. 요 세 가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초인지 전략이라고 그래요. 초인지. 일단은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상대방은 교육학 또는 전공 또는 그와 관련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교육학 보도록 하죠. 시험의 성격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교육학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형이에요. 논술. 전공도 서답형이죠. 다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이렇게 서답형 논술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지엽적인 거 객관식에 나올 만한 거 딱딱 버리는 그냥 딱딱. 그러니까 논술로 출제될 수 있는 서답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양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자,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시험 플러스 논술 시험이다 볼 수 있죠. 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논술식으로 서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능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학 시험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게 논술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논술적인 요소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답안지를 서술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암기를 하더라도 그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서 어떻게 옮길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교육학 논술은 문제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논제라고 해요. 논제. 교육학 사고를 요하는 교육 사례가 나와요. 사례를 읽고 교육학의 많은 내용을 서술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60분이죠. 60분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되거든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되니까 많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딱 핵심 키워드만 딱딱 몇 개 알아두고 그거를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보통 작은 논점 하나에 한 문장 또는 많아야 두 문장 정도 그냥 못 씁니다. 작은 논점 하나에 한 문장 또는 많아야 두 문장.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딱 기억했다가 그걸 내 말로 자꾸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답안지 쓸 것만 딱 기억하고 그거를 말로 자꾸 풀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재에 선택하든 강의를 선택하더라도 핵심 키워드가 잘 드러나는 좀 구조가 되어 있고 키워드를 잘 언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재나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돼요. 상대방 강점과 약점을 구별하는 거죠.
여러 개 영역, 아까 우리가 분과 영역 몇 가지 살펴봤었죠? 그 중에서 중요한 영역은 5가지 영역이 있었죠? 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구분해서 5가지 영역은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한 영역 안에서도, 예컨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안에서도 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 첫 번째 기준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 객관식 기출문제, 논술 기출문제를 토대로, 보통 논술 기출문제는 최근 뭐 3, 4년 정도 기출문제는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기출문제가 한번 되풀이될 수도 있겠고요. 객관식 기출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객관식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는 또 객관식 기출문제도 보시면 이 객관식으로 출제될 만한 게 있고요. 논술로 출제될 만한 게 있거든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학계 동향에 어떤 학회 같은 데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가 나오는가.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듣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혼자 공부한다면 그나마 교육학 그 객관식 기출문제 정도 좀 받으시고, 특히 전공 같은 경우는 객관식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교육학은 조금 선별하셔야 되겠지만 전공은 객관식 기출문제가 훨씬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기출문제를 보고 좀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 출제 경향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출제 경향이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출제 경향을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충실하게 이해하고 정교화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오픈형으로 교과서 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픈형까지 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개념과 원리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정교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거. 그래야지 적용이 가능하고 응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출제 경향을 좀 맞춰서 공부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A교사, 올해 2024학년도입니다.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유형에 근거하여 질문 들어갑니다. 학습 목표 설정, 두 번째 교육 내용 구성, 세 번째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을 각각 한 가지. 자, 1, 하나, 2, 3개죠. 총 3점. 요 교육과정이에요. 두 번째 교육 방법론, 세 번째 교육 평가, 네 번째 교육 행정. 총 4개 영역이죠. 4개 영역에 3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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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5점. 그다음에 형식 점수 5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교육과정 영역에서 3점이 돼. 요거 무조건 하나씩 1점씩입니다. 1점, 1점, 1점. 근데 여기 보면 질문이 뭐 이렇게 돼 있어? 교육과정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해서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하라고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해서 교육과정 유형의 명칭을 언급하고, 명칭 플러스 요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명칭도 물어보는 경우 뭐 전혀 안 나온다 말할 수 없지만 명칭을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명칭을 언급하지 않아도 알면서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먼저 명칭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뒤에 거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형인데 제 책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오픈형에 대비해서 그대로 써놨거든요. 써놓으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볼 땐 제가 처음으로 썼거든요. 책이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있다면 글쎄 제 걸 그대로 베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없는 내용이에요. 책이 없는, 교과서에 없는, 대학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오픈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유형을 보시고 또 보십시다. 또 보면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것도 여러분들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오픈형.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학년도입니다. 작년도 문제 보세요. 자기 효능감. 여기는 다 뭐 정해진 답이에요. 답. 평가 보고서 응답 형사평가 물어봤죠. 형사평가 타당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책에 있는 내용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과정 파트죠. 첫 번째 교육 심리,
두 번째 평가, 세 번째 교육 과정, 네 번째 행정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두 가지. 교육과정 이론의 명칭 쓰고 장점 두 개 써라, 이게 아니라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아까처럼 명칭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다른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론에서 그 교육과정 이론 뭔지 모르겠지만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방안 두 가지 이렇게 됐죠. 그죠? 요것도 사실 이 제시문을 잘 보아야지 이 교육과정 이론이 보이는 것이고 교육과정 이론을 찾아야지 장점 두 가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관료제, 순기능, 역기능 다 책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2023학년도는 특징은 전부 다 책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뭐랄까 오픈형 문제가 없었다 거의. 근데 23학년 아까 24학년도는 오픈형이 중간중간 섞여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픈형이 섞일 수 있다는 걸 준비해야 돼요. 22학년도는 오픈형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23학년 4학년도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22학년도 오픈형 엄청 많이 나오고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나 빼고 대부분 다 오픈형. 23학년은 전부 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책에 없는 내용이 오픈형입니다. 22년 4학년들은 중간중간에 몇 개 정도 오픈형. 이렇게 골고루 섞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골고루 섞일 거를 고려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오픈형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교과서 있는 핵심 개념과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내 걸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만 알면 오픈형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얼마든지. 자, 보십시다.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질문이 24학년도예요.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해서 1, 2, 3에 각각 세 가지 이렇게 됐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애들한테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경험을 가르칠 것인가? 학습자는 뭘 배우는가? 지식을 배우는가? 경험을 배우는가?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뭘 가르칠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을 해야 돼. 그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야. 내가 의도를 가지고 2차 방정식 애들 가르쳐야 되겠다. 계획 세우죠. 이게 교육과정, 이게. 2차 방정식을 계획을 갖고 2차 방정식을 가르치는 거.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이걸 우리를 공식적 교육과정이다. 그래, 공식적. 공식적 교육과정. 근데 두 번째. 의도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의도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애들이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사회생활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협동학습으로 아이들 어떤 내용을 가르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뭐 배려하고 사회적인 그 인간관계 이게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애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뭔가를 배운 거예요, 그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배우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자, 이 교육과정 공통적이잖아. 공식적이다. 잠재적이다. 교육과정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뭘 배우느냐? 이것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뭔가 배우고 가르친 거예요. 배우고 가르친 거. 세 번째. 아예 안 배운 거. 아예. 그냥 쉽게 할게요. 아예 배우지 않은 거. 뭘 가르치고 뭘 배울 것인가가 교육과정인데 아예 안 배웠으니까 교육과정이긴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뭘 가르치고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영교육과정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배웠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그럼 뭔가 배운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근데 계획한 것을 배우면 공식적. 계획하지 않은 거, 의도하지 않은 걸 배우면 잠재적 교육과정. 근데 아예 안 배웠어. 영교육과정. 크게 교육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됐죠? 보세요, 문제.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교육과정 하면 기본입니다. 아까 A 교사가 궁금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이 뭐냐 물어봤죠? 보십시오. 제가 교육실습을 나갔던 학교는 학생의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운영했어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몇몇 학생들은 교우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는 반면 일부 학생은 너무 친해져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책임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A 교사 말하고 있는 교육과정 뭐예요? 잠재적 교육과정. 오, 금방 나오네, 금방. 개념만 확실하게 하는 게 교육과정은 크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 뭐냐라고 하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잖아, 그죠? 다시 분석해 볼게요. 자, 이 목적이 뭡니까?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이게 뭐지? 이런 의도로, 이런 계획으로, 그죠? 이런 의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를 했다. 이게 1인 1운동 맞춤형 동아리 활동은 어떤 활동이에요? 공식적 교육 활동인 것이. 공식 교육 활동. 요거는 여기까지는 공식적 교육 활동. 요거는 동아리 활동은 뭐죠? 공식적 교육 활동이다. 공식. 그죠? 두 번째.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교관계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하더라. 교관계 좋아졌더라. 이건 의도치 않게 긍정적 측면이 있고 의도치 않게 이런 문제, 부정적 측면이 생길 거죠. 그죠? 긍정적 측면이 생기든 부정적 측면이 생기든 포인트가 의도치 않게 뭔가 생겼잖아.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이런 걸 배웠어. 뭐지? 요거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지. 근데 질문이 뭡니까? 궁금증이잖아요. 그죠? A교사 궁금증과 관련된 교육 과정은 이 앞에 아니라 이 뒤에 거. 이 교육 과정이 뭐냐? 이거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아내는 게 이렇게. 되게 쉬워요.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올해 많은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여기서 CAT 검사의 특성 2개 써라. 특성 2개. 여러분들 CAT 검사 모르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간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저 첫 번째 교사 D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연을 듣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 2. 네, 예를 들어 평가 유형으로는 능력 참조 평가를, 검사 방법으로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방법에서 더 발전된 특성이 있습니다. 더 발전된 특성이 있다. 그치? 얘보다는 더 발전된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요? 그 발전된 특성이 뭔지 설명하겠죠, 그죠? 당연히. 설명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죠, 그죠? 보세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오늘 소개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거 CAT. 컴퓨터, 뭡니까? 능력 적응 검사. 이 CAT 특성 2개. 뭘까요? 제시문에 있다니까, 답이. 근데 이 제시문에 있는 거를 못 쓰더라 이거지. 그렇게 설명해도 제가 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시문에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몰라도 쓴다니까. 그 요령을 그 모의고사 볼 때도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실제 가보면 당황스러우면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자, 키워드 찾아보세요. 뭐지? 응? 맞춤형. 응. 또 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거 어쨌든 여기 쭉 연결되죠? 또 교사 D로 가보세요. 교사 D가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언급하고 있지?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해. 추가적으로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평가 유형으로는 능력 참조 평가를 들 수 있고, 검사 방법으로는 컴퓨터 능력 적성 검사 CAT를 들 수 있어. 그 둘 다의 공통점은 뭐지?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CAT가 뭔지는 몰라도 CAT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능력 수준을 고려하다는 특징. 능력에 맞춰서 문제가 제시된다. 또는 그냥 그것까지 몰라도 그냥 능력 수준을 고려해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한다.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 학생의 능력 수준을 고려해서 학생 능력을 평가해 나간다. 또는 그냥 능력 수준을 고려. 이 능력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맞춤형이잖아, 맞춤형. 맞춤형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지? 응?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들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의 개인, 개별적인 거죠, 개별적이다. 개별화, 이런 거. 그러니까
CAT는 학습자의 그 개별적인 특성들에 맞춘 뭐 맞춤형 평가 방식이다. 또는 개별화된 평가 방식이다. 되지, 그지? 또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 그지? 쉬워, 안 쉬워? 엄청 쉽지. 엄청 쉬워요. 그냥 2개 쓰라. 이걸 갖고 막 헤매는 거. 그 다음에 그 능력 참조 평가는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쉬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능력 참조 평가 되게 중요하고 엄청 강조했거든요. 적용 시 유의점, 결과 시 주의점 이거 없어 책에. 이거는 오픈형이에요. 오픈형. 그러면 제가 아까 오픈형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개념 시간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대충 그런 이 정도는 압니다. 저 능력 참조 평가는요. 능력을 참조해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능력 참조 평가. 그러니까 근데 A 학생의 그 능력은 뭐 90점이다. 90점짜리 능력이다. 근데 이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90점인데 능력이 90짜리 능력인데 시험 봤더니 90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발휘했죠? 0이지 뭐, 그죠? 0. 근데 B 학생은 수학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수학 능력 50점밖에 안 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시험 봤는데 60점이 나왔습니다. 60점. 그러니까 얼마의 능력을 발휘했어요? 10점의 능력을 발휘했죠. 누가 더 능력을 많이 발휘했습니까? B가 훨씬 능력을 많이 발휘했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예컨대 10점 이상을 받으면 A 플러스 주겠다. 점수 변동이 없으면 C를 주겠다. 그러면 이 B 학생은 A 플러스 받고 A 학생은 C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뭘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능력 참조 평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뭘 갖고 점수를 매겨야 돼요?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현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현재 점수면 A가 훨씬 잘했어요. 근데 해석할 때는 현재 점수 갖고 해석하지 말고 요거 갖고 봐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요게 개념이에요. 요게 개념.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능력의 발휘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 요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기준으로 능력의 발휘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참조 평가에서 적용할 때 내가 능력 참조 평가를 적용해서 애들을 시험 보고 보려고 그래. 그러면 뭘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능력을 알아야지 평가할 그 능력을. 얘가 90인지 80인지 50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시험을 보려면. 그러니까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해야 돼. 정확하게. 그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자, 지금 이 친구는 90점이 나왔어요. 얘는 60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갖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뭐 갖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해서 있을 이거.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개념이지 뭐. 개념. 다시 개념 한번 정리해봐요. 능력을 기준으로 했어. 얘가 기준이 됐어. 이 결과가 나옵니다.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능력 발휘 정도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그럼 적용할 때는 능력을 잘 파악하고 해석할 때는 현재 점수 갖고 해석하지 말고 그 얼마나 발휘했는가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되잖아. 그죠? 이게 오픈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픈형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뭐 당황스러워하고 이제 뭐 책 볼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왜 몰라. 개념 중심으로 가야지. 개념.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고 모의고사 볼 때도 또 이렇게 해도 제 강의를 안 듣는 분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가서 잊어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자꾸 놓쳐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다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금방 알잖아 지금. 아까 그 잠재교육과정도 그렇고 그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여러분 모르잖아 지금. 모르는데 알아내잖아요. 이 알아내는 것도 제시문 하나 다 답이 다 있어. 이거는 그냥 주는 거 그냥 들으면.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 몰라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8, 20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들어요. 올해. 다음 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22학년도요. 자, 23학년도죠. 그죠? 23학년도 잠깐 보시면 자,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입니다. 교육과정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어떤 교육과정인지 볼게요.
자, 만족도 높인 교육과정입니다. 만족도. 자, 우리 학교에서는 뒤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근거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더라. 다음 학년도는 학문적 지식을 강조한 브루너의 교육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교육과정 이론, 이건 경험중 교육과정 나왔네, 이미. 나와 있네. 질문에, 다시 질문 잠깐 볼게요.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 이거는 뭐 그 제시문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경험주식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2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 이 이론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죠. 보시면. 그래서 자, 이거 보완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브루너의 교육과정 이론을 바탕으로 하겠다. 브루너 이론은 얘가 경험이니까 얘는 학문이죠. 경험 중심이면 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혹시 뭐 들어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론이다 라고 보시겠죠. 이렇게 직접적인 명칭은 뭐 물어보진 않지만요. 됐습니다. 이렇게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강약점을 조절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보통 이제 모의고사 풀 때 하는 내용들인데 딱 보고 몰라도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여러분들 나를 잘 파악해야 돼. 나의 성향과 나의 능력, 내가 성실한지, 게으른 사람인지. 사실 대부분 사람 다 게을러요. 저도 게으르고, 대부분 다 극복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게으른가에 따라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거고요.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 그래서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도 그걸 고려해갖고 의지가 약하신 분들 의지를 돋울 수 있는 어떤 그 공부하는 장소도 좀 달리 선정해야 될 것이고, 시간 같은 경우도 딱 철저하게 자는 시간은 바뀔 수 있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딱 고정돼 있어요. 딱. 내가 예컨대 6시 일어난다면 6시 무슨 일이 있어도 6시 일어나야 돼 그냥. 그래서 6시 7시까지 어떤 독서실에 도착해야 된다면 7시에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면 무조건 7시 10분 전에 딱 들어와야 돼. 딱.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7시 시작되면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 전에는 좀 늦게 잘 수도 있고 일찍 잘 수도 있지만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체력 상태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1년 정도 쭉 공부를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뭐 헬스장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한 맨수체죠. 뭐 줄넘기 같은 거라도 걷기 운동 이런 거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셔야 될 거고요. 학습 능력, 내가 구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구조 못하면 구조가 잘하는 강의나 교재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해력이 좀 높은가 암기력이 높은가 낮은가 이것도 보시고, 부족하면 부족하는 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교육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말 자체가. 그것도 그럴 것이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전 찾아봐요. 사전. 국어 사전 찾아본다. 영어로 됐으면 영어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또 관련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물어봐야지.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암기력. 암기가 안 된다. 이거는 암기 방법을 동원해야지. 외우는 방법을. 암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뒤에 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적용력은 내가 적용을 잘 못 시켰다 하면 사례를 자꾸 풀어요. 사례를 풀어서 자꾸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집중력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뭐 1시간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딱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은 완전히 몰입해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뭐 다른 거 다 치우고 교육학 공부한다 딱 교육학하고 나하고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시간 되면 예컨대 뭐 1시간 됐다 그러면 반드시 그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10분 쉰다 그러면 10분 또는 15분 쉰다. 뭐 쉬고 1, 2분 전에 미리 들어와야 돼. 딱.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폭탄. 그 공부가 잘 되면 뭐 1시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지장치.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친구하고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다음에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너무 걸렁걸렁 건성어서 보는 사람은 아닌지,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고려해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거는 시간은 딱 이미 물리적 시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 물리적 시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남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내가 정해진 학습량은 분명히 끝내야 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끝낼 수는 없지만 암기하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시간 가능하면 암기까지 하려고 하되 암기가 안 되면 그냥 다음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여러 번 회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직강 강의 들으면 직강이 좋은지 인강이 좋은지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주변도 관리해야 됩니다. 친구 정리하셔야 됩니다. 친구 많은 거 별로 안 좋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로워야 돼요. 혼자서 그 외로움을 삭히면서 미래 꿈을 키워나가는 거죠. 정리하시고 자 1년 뒤에 보자.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고독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또 친족 관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요. 결혼하신 분들은 또 여기 걸리는 게 많습니다. 애들 키우는 엄마들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학습 시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조금 더. 그다음에 학습 시간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시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재학생인 분들은 5월에 그것도 뭐 실습 나가시잖아요. 실습 나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미리 전반기에 1, 2, 3, 4로 많이 끝내 놓으셔야 돼. 가능하면. 그다음에 5, 6월 그때 이제 그 실습 나갈 때는 새로운 거 하기보다는 복습한다.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그리고 심리 상태, 스트레스 이제 쌓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뭐 좋은 음악 몇 개 선택하고,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하시고, 뭐 노는 거 좋아하면 커피 마시고, 영화 한번 보고, 각자 스트레스 해소 방안 한두 개 정도 했다가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도록. 다음입니다. 자, 학습 전략입니다. 이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았죠.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은 첫 번째 구조화 전략.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 구조화해서 보셔야 돼요. 구조. 그 전체 틀을 먼저 익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구조로 너무 복잡하면 그게 구조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 시작하는 구조는 간단해야 돼요. 점점점 세부적으로 넓어질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가지가 있으면 그건 구조화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2개, 3개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쭉쭉쭉쭉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전체 구조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먼저 전체 틀을 잡는다. 교육학은 여러분 띵킹맵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 읽고 이해하죠. 읽고 이해할 때 특정 내용을 먼저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내용 이해하게 들어갑니다. 이해 안 될 때 아까 설명하던 대로 사전 찾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나 선생님한테 도움 받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2번, 3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거구나. 그때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가 됐으면 그 핵심 키워드 찾기. 키워드. 어떤 게 핵심 키워드일까? 그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내 말로 표현해보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한 문장. 키워드 중심. 어떤 경우는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키워드 중심으로 내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경우는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키워드만 중심으로 내 말로 표현하면 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됐죠? 자, 이제 암기해야 되겠죠. 키워드를 외웁니다. 자, 외우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 뒷부분에 있는데 그거 참고해 보시고 수업 중에도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암기 제일 쉬운 방법은요.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논리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수업하면서 내용별로 이제 논리적으로 엮어서 쭉쭉쭉쭉쭉 엮어서 전체가 하나만 잡아 쭉 나오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 쭉쭉쭉쭉 연결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기억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을 동원하는 거지. 여러 가지 암기 방법들, 두문자, 운율, 스토리, 연상 등등 수업 중에도 암기 방법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 공부하실 때 수시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 예컨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챕터 1 공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책 덮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챕터 1 어떤 내용이 있더라? 쭉쭉쭉쭉쭉. 챕터 2 공부하고 챕터 2 덮고 그다음에 쭉쭉 생각해 보는 거죠. 쭉쭉쭉쭉.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끝났습니다. 쉴 때 한 번 더 쉬면서 쭉쭉쭉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인출을 많이 해보셔야 돼. 이렇게 수시로 되게 중요하다. 수시로 점검하라. 수시로. 지금 실제로 이제 얼마나 적용하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달려 있지만 잘 적용하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사례가 있으면 사례 적용할 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개념부터 떠올리고 개념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 사례에 맞춰서 연결 문제가 요구하는 그거 연결하는 거 연결.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잘 정리했다가 사례 풀 때 그걸 자꾸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적용률도 높아지고 오픈형 문제에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요.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암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제 첫 번째 관건은 중요한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어내는 거. 거기서부터 갈려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예시 하나만 간단히 들어볼게요. 변형적 지도성 내가 오늘 공부했다. 뭔가 개념은 잔뜩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 줄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고 여러분 일단은 변형적 지도성 이거 보기 전에 변형적 지도성인데 변형적이다? 그럼 뭔가 변형시키는 건가? 뭘 변형시키는 것이지? 이것을 먼저 떠올려야 되겠죠. 무엇인가를 변형시키는 지도성이니까 변형적 지도성이라는 말을 붙겠지, 그죠? 그럼 뭘 변형시키느냐? 상황이나 조직을 변형시키는 상황 자체를, 조직 자체, 상황이나 조직 자체를 변형시키는 지도성이 변형 지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조직이나 학교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봤더니 선생님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다른 선생님들과 협력하는 그런 이제 문화 풍토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학교 어떤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을 뜯어고치고 싶다. 어떤 지도성을 발휘해야 되죠? 변형적 지도성을 발휘하는 거지. 그런 학교 조직의 학교 상황을 뜯어고치고 싶다. 그러니까 변형 지도성은 그 상황과 조직을 변형하는 지도성이다. 이거 하나 딱 기억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상황을 뜯어고친다? 조직을 뜯어고친다? 상황이나 조직을 바꾸려면 상황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있잖아요, 구성원. 선생님들이 지금 이기적이고 비협력적인 것이니까 이 선생님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주면 선생님이 바뀌면 협력적인 그 태도가 만들어지면 상황도 그 협력적인 상황과 협력적인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거지. 신념을. 이건 불차적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변형 지도성은 상황과 조직 자체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지도성이다. 이를 위해서 구성원의 태도, 신념을 변화시켜서 기대 이상 성과를 달성하는 지도성이다. 이렇게 키워드가 요거 딱딱. 더 추가하면 이거. 됐죠? 이렇게 키워드, 내용 이해하고 키워드 잡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 보시면 자, 책에 보면 쭉 줄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간단한 키워드만 요약하면 요거예요. 첫 번째,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 요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사이비 교주면 이상적인 영향력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고, 돈 갖다 바치라면 갖다 바치고, 사이비 교주들.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네가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럼 내 말을 믿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뭔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다리 저는 사람 일로 오세요. 해갖고 막 했더니 막 갑자기 낫고, 그죠? 이런 걸 보여주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 영향력이에요, 이상적인. 그만큼 변적 지도성은 지도자가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와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처럼 하고 싶다. 동일시 되고 싶다. 모범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동기를 유발시켜야 되는 동기.
이제 자, 여러분들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고 하면 천국에 갑니다. 사이비에 사이비 교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꾸 자극을 주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중간중간 빠지면 안 돼요. 계속 참여하고 가능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조금 왜곡 과장되긴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배려해 줍니다. 어디가 아프시죠? 그리고 저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됐죠? 핵심 키워드 내용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했을 때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키워드를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미지화해서 이상한 영감이 지게를 지고 상황을 막 변형시키더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게 이상한 영감의 지게, 이상, 영감, 지적, 자극, 개별, 지별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이렇게 해서 암기. 그다음에 이걸 자꾸 이제 말로 해보는 거죠. 이상적인 완전한 영역, 구성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동일시 모방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둘째, 영감적 동기와 비전을 공유하고 과업이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와 도전감을 심어준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고자 마음 먹었고 앞으로 교사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올해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고 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을 정말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참 스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내가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일체 유심조.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공부에 임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생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